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윤희안 작가의 별과 빛이 가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처와 슬픔 속에서도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는 따뜻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겨울의 일상은 하루아침에 이전과 다른 궤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지난 몇 년간 병원에서 몸에 익힌 습관대로 오전 8시 정각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던 겨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인해 늘 혼자였던 식탁 맞은편에 아이가 하나 생겼다. 연우는 겨울의 아이가 아닌 겨울의 언니가 낳은 아이였다. 탄내나는 스크램블드 에그를 집어먹던 연우가 포크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모, 드디어 알았어. 뭘? 내가 말이야. 겨울과 저뿐인 집에서 누가 엿듣기라도 한다는 듯 연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조그만 목소리로 속삭였다. 토끼가 되어가는 중이야. 그러면서 앞니를 아랫입술에 대고 슉슉 바람 빠지는 소리를 냈다. 얼마 전에 아랫니가 빠져서 이가 이제 영영 안 나면 어떻게 하냐고 호들갑을 떨더니 그새 내린 결론이 그거였나 싶어 겨울은 고개를 저었다. 애들은 참 이상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을 진짜인 것처럼 지어내질 않나.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늘어놓질 않나. 생전 처음인 육아를 맡아 하는 것도 벅찬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 넘쳐났다. 그리고 대체로 겨울은 아이들의 거짓말이나 상상에 장단을 맞춰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애들을 돌보는데 더 능숙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대답을 해줄 수 있었을까? 연우가 이럴 때마다 겨울은 언니라면 어떤 대답을 해주었을까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곤 했으나 항상 알 수 없었다. 겨울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서연우, 너는 사람이야.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유치원 가기 싫어서 그러지? 그렇게 말하자 연우는 입술을 삐죽였다. 아니라니까. 너 지금 말했지? 토끼는 말 못해. 그러니까 너는 토끼 아니야. 겨울이 말하자마자 연우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그리고 도리도리 고개를 저었다. 겨울은 연우가 이런 식으로 굴 때마다 돌아버릴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 눈을 감고 허밍으로 한음개를 내뱉으면서 속으로 10가지 셌다. 10가지 세고도 참지 못하겠으면 한 번 더. 그런 식으로 연우가 느릿느릿 제 몫의 접시를 다 비울 때까지 기다렸다. 짜증이 치밀었지만 애한테 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참고 유치원 가방을 챙겼다. 8시 20분이었다. 유치원 차가 올 시간이었는데 노란색 표지의 알림장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 요즘은 다들 알림이 어플을 쓴다던데 연우가 다니는 유치원은 아직도 알림장 노트를 썼다. 겨울은 준비물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알림장 어디 있어? 연우는 여전히 고개를 젓기만 했다. 결국 겨울이 폭발했다. 야! 소리를 지르자 연우는 고개를 팩 돌리고 유치원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다.
저럴 때마다 엎어놓고 엉덩이를 마구 때려주고 싶었지만 겨울은 참았다. 애를 때려서는 안 된다거나 올바른 양육법은 그런 게 아니라거나 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겨울은 말 안 듣는 애는 때리면서 키워야 한다는 쪽이었다. 교권이 땅에 떨어져 학생이 선생을 때렸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올 때마다 저래서 우리나라 교육은 안 된다고 쯧쯧 혀를 차곤 했다. 겨울이 연우를 때릴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다. 아침에 전화를 받고 연우를 데리러 경찰서에 갔던 날, 겨울은 연우의 몸에 빼곡하게 새겨진 멍들을 보았다. 어떤 것은 파랬고 어떤 것은 노랬다. 형사에게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겨울은 앞에서 형사가 뭐라고 떠들든 말든 딱딱한 철제 의자에 앉은 채 눈을 감고 허밍으로 한 음계를 내뱉으며 속으로 10가지 셌다. 병원에 있을 때 같은 병실을 쓰던 미지가 가르쳐준 방법이었다. 미지는 어떤 말이든 말끝마다 씨발을 붙여서 하는 버릇이 있었다.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요가 수업에서 배운 건데 요가 선생님 말이 씨발 머리 꼭지가 돌 때마다 눈 감고 허밍을 하면 좀 낫다는 거야 씨발. 미지는 겨울이 화를 낼 때마다 한 가지 음으로 허밍을 했다. 미지는 나아졌을지 몰랐으나 겨울은 미지가 그럴 때마다 맥이 탁 풀렸다. 듣지 않는 사람한테 떠들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효과는 있었다. 부작용이 하나 있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대놓고 치근하다는 눈길로 인상을 찌푸리는 사람도 있었고 눈을 피하며 슬금슬금 멀어지는 사람도 있었다. 눈앞의 형사는 전자였다. 겨울이 다시 눈을 떴을 때 형사가 말했다. 애 아버지 쪽 가족들은 연락이 안 되고 어떻게 하실래요? 겨울이 뭘 어떻게 하냐고 되묻자 형사는 애를 데리고 갈 건지 시설에 보낼 건지 결정하라고 했다. 이런 일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사무적인 목소리였다. 이게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상의 풍경이라면 그 많은 아이들은 다 어디로 갈까? 겨울은 멍하니 자리에서 일어나 철창 앞으로 갔다. 뒤따라온 형사가 골치 아프다는 듯 겨울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여기 애 아버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다. 유치장 철창 너머 벽에 유채꽃밭이 펼쳐져 있었다. 형사가 말했다. 벽화 작업 때문에 어제부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즘은 피의자 인권이다 뭐다 하도 말들이 많아서. 노란 꽃밭 밑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누워 있었다. 겨울은 그게 참 이상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꽃조차도 왜 이렇게 번듯하고 예뻐야 하는지. 겨울이 병원에 있을 때도 그랬다. 면회실 벽에 해바라기 벽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왔을 때 겨울은 그 사람들한테 침을 뱉었다. 그 일 때문에 겨울은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 겨울이 경찰서 문을 열고 나왔다. 민원실 의자에 연우가 앉아 발을 구르고 있었다. 다리가 짧아 아무리 굴러봐도 땅에 닿지 않았다. 허공에 발만 동동 구르는 모양새가 웃겼다. 겨울은 언니의 결혼식에 가지 못했다. 그때도 병원에 입원 중이었는데 외출 허가가 나지 않았다. 병원에서는 흔한 일이었다.
미지도 조카가 태어나기 전에 입원해서 조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겨울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조카가 몇 년 전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이상한가에 대해서 생각했다. 병원에는 달력이 없으니까. 하루하루 해가 뜨고 지는 것을 세지 않으면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는 것조차 감각이 없었다. 언니가 보내주는 사진으로만 보았던 조카는 빨간색 털실로 짠 모자를 쓰고 같은 색의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다. 아마 언니가 떠준 것이리라. 겨울은 연우 앞에 가서 무릎을 굽혀 앉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이모랑 같이 가자. 연우는 겨울의 손을 빤히 보다가 제 발로 땅을 딛고 일어섰다. 연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와서 겨울은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다. 변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뚜껑을 열고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행하는 짧은 의식 같은 거였다. 연우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 그리고 연우를 재운 후, 한참 입을 벌리고 있어도 나오는 건 좀 전에 집어먹은 계란 부스러기와 신 위액 뿐이었다. 투명한 침이 뚝뚝 변기통 안으로 떨어졌다. 처음엔 미친 듯이 음식을 집어먹은 날에만 목구멍에 손가락을 넣어서 토해내곤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먹은 게 없어도 토하고 싶다는 기분에 휩싸였다. 음식물이 들어찬 불쾌한 감각을 견딜 수 없었다. 연우가 없을 때에만 할 수 있었으므로 겨울은 엄격하게 하루 2번으로 욕구를 제한했다. 화장실에서 입을 헹구고 양치한 다음 가글까지 하고 나와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장난감들을 치웠다. 보일 때마다 상자에 넣어 정리하는데도 어느새 하나둘 바깥에 나와 있었다. 다 치우고 나니 시계는 오전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오늘은 회사 미팅에 가야 하는 날이었다. 평소에는 집에서 작업하면 되지만 회의 때는 참석해야 했다. 게다가 요 며칠 전에 갑자기 작업 수정 요청이 들어왔다. 일러스트 배경에 있는 건물의 색깔을 바꿔달라는 거였다. 이미 작업 다 끝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고 물어도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라니 할 말이 없었다. 보나마나 클라이언트가 쓱 훑어보고 한 소리 던진 거겠지.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컴퓨터 앞으로 가 앉아 수정 작업을 진행했다. 색 하나를 고치고 나면 또 나머지 부분들을 그 색에 맞게 고쳐야 했다. 수정해달라는 입장에서야 그냥 건물 하나 바꾸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 몰라도 겨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 겨울의 작업 습관 중 하나가 한 번 집중하면 그걸 마음에 들게 완벽하게 끝낼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다. 그러다 보면 밤을 새우게 되고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림만 그려댔다. 마라톤 같은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쓰러져 몇 시간이고 잠만 잤다. 그러고 일어나서야 인스턴트 수프 따위를 끓여 먹었다. 건강을 축내는 못된 습관이었지만 혼자 살 때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애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였다. 아이는 끼니 때에 맞춰 밥을 먹여야 했다. 제 시간에 잠을 재워야 했다. 유치원에 보내야 했고 맞벌이들만 들여보낼 수 있다는 종일반에 운 좋게 들여보냈지만 그나마도 6시에는 시간 맞춰 데리러 가야 했다.
하루에 적어도 몇 분이라도 옆에 붙어서 이야기를 들어줘야 했다. 칭얼대면 들여다봐야 했고 악몽을 꿨다면서 방으로 찾아오면 손을 잡아줘야 했다. 이불에 오줌을 싸면 자다 말고 일어나서 이불을 빨아야 했다. 하루는 아이가 새벽부터 열이 났다. 하필이면 마감이 있는 날이었다. 작업량은 아직 한참 많이 남아 있었고 집안은 여기저기 널린 옷가지와 그릇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랍을 뒤져 어린이용 해열 시럽을 찾아다 먹이고 침대에 눕혔다. 착하다. 약 먹었으니까 이젠 괜찮아. 아무리 좋은 말로 어르고 달래도 연우는 잠들지 못했다. 배를 토닥이는 겨울의 손길에 투정을 부리며 칭얼댔다. 이모, 나 아파. 아프다고. 울며 보채는 아이를 더는 지켜볼 수 없었다. 방문을 닫아놓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귀마개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대로 아침까지 쭉 그림을 그렸다. 작업을 끝내고 결과물을 메일로 보내고 나서야 아이가 걱정되었다. 귀마개를 뺐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달려가 문을 열어보니 침대 위가 토사물로 엉망이었다. 그대로 응급실까지 애를 안고 뛰었다. 그래봤자 돌아오는 건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엄마는 뭘 했냐는 따가운 눈초리였다. 그럼 애 엄마는 땅 파서 애 키워요? 겨울은 그렇게 대꾸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먹고 사는 일과 아이를 키우는 일을 동시에 잘 해내기는 힘들었다. 사람들은 애 엄마가 그러면 안 되지, 애 엄마가 이래야지 말을 쉽게도 얹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전화가 울렸다. 진동으로 바꾼다는 걸 깜빡해서 벨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려 퍼졌다. 앞에 앉은 팀장의 미간이 찌푸려지는 걸 본 겨울은 얼른 전화를 껐다. 여기는 그럼 한 번 더 손보는 걸로 하고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 말과 함께 회의가 끝났다. 겨울은 한숨을 쉬곤 핸드폰을 확인했다. 연우의 유치원 전화번호가 찍혀 있었다. 사람들이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마지막으로 회의실에 남은 팀장이 수고했다며 겨울에게 뭐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전화가 울렸다. 겨울은 뒤로 물러서며 전화를 받았다. 네, 선생님. 겨울은 가만히 뒤에 이어질 말을 기다렸다. 유치원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는 대개 나쁜 소식이 뒤이어 오기 마련이었다. 애가 아프다거나 싸웠다거나. 이번엔 둘 다였다. 애들이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어요. 겨울은 이마를 짚으려던 손을 내려 책상을 짚었다. 저희 애가요? 묻자마자 전화를 건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민호랑 같이 떨어졌는데 그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였다. 연우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남자애. 겨울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몇 달 전에 있었던 싸움을 기억해냈다. 연우와 시비가 붙어서 한바탕 다툼이 있었다. 연우는 손목이 까졌고 민호는 뺨에 생채기가 났다. 둘 다 다친 건 마찬가지인데 한쪽은 얼굴이고 또 연우가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했다.
병원비까지 물어줘야 했고, 민호 엄마는 그 일로 무슨 여자애가 그렇게 사납냐고 쏘아붙였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엄마 없이 커서 여자애가 무슨 코뿔소 같다고 떠들어대는 걸 겨울은 알고 있었다. 민호가 같이 떨어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려는데 선생님이 말했다. 연우가 뒤에서 밀어서 떨어졌다고 해서요. 연우 이모님 지금 유치원에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겨울씨 조카는 왜 그렇게 말썽이야? 고막을 파고드는 소리에 뱃속에서 불이 있는 것 같았다. 조카를 키우면서 겨울이 내내 궁금해한 질문이었다. 연우는 왜 그럴까? 엄마 아빠 없이 컸다는 소리 같은 건 안 듣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나쁜 걸 먹인 적도 손을 올린 적도 없었다. 노력한답시고 밤마다 침대에 함께 누워 동화책을 읽어줬다. 자기 전에는 자장가를 불러주고 오늘의 잘한 일을 3개씩 꼽아보았다. 그런데도 자꾸 어딘가 엇나갔다. 겨울이 가만히 심호흡을 하자 팀장이 물었다. 왜요? 애가 싸웠대요? 걱정하는 말투 속에는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겨울은 회사에서 조카를 두고 떠들어대는 소리를 알고 있었다. 겨울이 혼자 낳은 아이인데 미혼모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조카라고 속여 키우고 있다는 소문. 저렇게 젊은 나이에 왜 조카를 떠맡아 키우겠어? 아무리 핏줄이라지만 조카는 조카지. 상대할 가치도 없어서 무시했지만 겨울은 가끔 그게 정말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럼 내 아이가 아니라서 겨우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 겨울이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시간 즈음이었다. 교무실부터 들러 담임 선생님을 찾았다. 담임은 잠시 망설이더니 겨울을 빈 교실로 데리고 갔다. 겨울은 교실 안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연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연우의 이마에는 커다란 반창고가 하나 붙어 있었다. 이마가 왜 저래요? 이모님, 그게... 겨울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문부터 열고 연우에게 달려갔다. 괜찮아? 많이 안 다쳤어? 누가 이랬어? 숨 쉴 틈도 없이 쏟아지는 질문에 연우는 눈만 굴렸다. 겨울은 연우의 볼을 감싸주었다가 놓았다. 다시 누가 그랬냐고 다그치자 연우는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가... 뭐? 이마는 내가 그랬어. 거짓말하지 말고 혼날까봐 그래? 이모 안 혼낼게. 그러자 연우는 입을 꼭 다물고 고개만 저었다. 뒤에 서 있던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서 잠깐 밖에서 얘기하자고 겨울의 팔을 잡아당겼다. 미끄럼틀 위에서 놀다가 애들이 싸운 모양이에요. 민호는 많이 다쳤나요? 다행히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무릎이 쓸리고 이마가 조금 까지긴 했지만. 아, 그래요. 하필이면 CCTV가 닿지 않는 사각지대여서요. 저희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애들이 떨어진 다음이었고요. 달래서 일으켰는데 민호가 연우가 밀어서 떨어졌다고 하는 바람에 민호 어머니는 좀 전에 다녀가셨어요. 우리 연우는 뭐라고 하던가요? 안 그랬다고 계속 아니라고만 하기에
선생님은 잠시 망설였다. 선생님들이 연우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상황을 물었는데 연우가 갑자기 장난감 벽돌을 들고 그걸로 자기 머리를 찧었어요. 말리는 사이에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도 말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겨울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제야 겨울은 의심이 짙게 깔린 분위기를 눈치챘다. 말로는 아니라고 해도 분위기라는 게. 연우가 민 기억이 없다곤 해도 몸싸움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밀었을 수도 있다. 같이 떨어졌어도 누가 먼저 떨어졌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진다. 게다가 연우는 지난번에도 민호를 때린 적이 있다. 겨울이 한 생각을 선생님들이라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었다. 겨울은 말없이 연우의 손을 잡고 걸었다. 다른 한 손에는 연우의 노란색 유치원 가방을 들었다. 겨울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지, 진짜 부모라면 어떻게 말하는지 몰랐다. 담임은 조심스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다. 연우 이모님, 이런 말씀 드리기 저희도 조심스러운데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저희는 그저 걱정이 돼서 연우 심리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겨울은 고개를 들었다. 바닥에 쌓인 은행잎 더미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다. 은행나무 길에서는 역한 은행 냄새가 났다. 연우는 땅에 떨어진 은행을 피해 디디며 열심히 발을 굴렀다. 오늘은 마감이 끝난 날이었고 유치원도 조퇴를 하는 바람에 아직도 한낮이었다. 겨울은 연우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지난번 싸움에서 겨울은 연우에게 다른 아이를 때리면 안 된다고 가르쳤다. 힘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려고 하지 마. 그건 야만적인 방식이야. 여자애가 그러면 안 된다느니 하는 소리는 안 했다. 연우는 큰 눈을 연신 깜빡이다 물었다. 야만적이 뭐야? 겨울은 웃으며 말했다. 못된 거짓말쟁이들. 너는 절대 이모한테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가르쳤지만 아이는 가르친 적이 없어도 거짓말을 한다는 걸 겨울은 알고 있었다. 누구나 어릴 때 그랬으니까. 연우야, 오랜만에 우리 놀이할까? 그렇게 말하며 겨울은 연우의 어깨에 가방을 매주었다. 벤치가 있는 곳에서 서울의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연우는 구름 사이에 가려진 태양을 보며 눈을 크게 껌뻑였다. 서울의 공기는 탁했다. 뿌연 하늘빛을 보며 겨울은 오늘도 연우 마스크를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다. 요즘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 연우는 여기가 어디냐고 묻지 않았다. 이건 두 사람만의 놀이 규칙이었다. 연우가 눈을 감으면 겨울은 두 사람 모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으로 아이를 데려간다. 그러고 나면 겨울과 연우는 한참 앉아서 해가 지는 모습이나 새가 날아가는 모습 따위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건 종로 사가의 거리일 때도 있었고 낙원동 악기 상가일 때도 있었고 서울 역사박물관 앞일 때도 있었고 덕수궁 돌담길 앞일 때도 있었다.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산 기억이 없는 겨울에게 서울은 늘 낯선 공간이었다.
대학에 와서야 서울을 돌아다닐 기회가 생겼지만 명동과 서울역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회기동에서 얼마나 걸어야 동대문이 나오는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감각을 갖기는 힘들었다. 연우에게는 그런 감각을 심어주고 싶었다. 이유가 단지 그것뿐만은 아니었지만 3번의 한 번꼴로 겨울은 연우에게 지도와 핸드폰을 주며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다. 그런 날에는 뒷짐을 지고 연우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다. 틀린 길로 가더라도, 1시간을 돌아서 집에 가더라도, 아무리 한글을 빨리 뗐더라도 어린아이에게 버거운 일이라는 건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오늘은 해화동의 어느 골목길이었다. 저 건물들은 뭐야, 이모? 이모도 몰라. 이모도 몰라? 교회들이겠지? 나 교회가 뭔지 알아. 뭔데? 일요일마다 애들이 가는 데야.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온대. 우리도 크리스마스에는 갔잖아. 크리스마스에 둘은 서로 쓸모없는 선물을 주고받았다. 겨울은 연우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시몬키 애완용 바다 새우 키우기 키트를 주었고, 연우는 겨울에게 바닷가에서 바다 공기를 넣어온 비닐봉지를 선물했다. 겨울의 생일에는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나온 뽀로로 쿠키를 선물했다. 먹지 않고 하나둘 모아왔을 아이의 마음에 고맙다고 받았지만 곰팡이가 펴서 하나도 먹지는 못했다. 그래도 겨울은 그 쿠키들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에 연우가 벌떡 일어서 언덕 아래로 달려갔다. 짧은 다리로 정정거리며 한참 달려가는가 싶더니 벽 앞에 멈춰섰다. 칠판처럼 생긴 검은색 벽이었다. 벽면 가득 사람들이 분필로 적어놓은 글씨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다. 하얀 페인트로 Before I Die라고 적어놓은 글씨가 눈에 제일 먼저 들어왔다. 죽기 전에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키스하고 싶다. 죽기 전에 나는 멋진 여자가 되고 싶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어 하는 일은 그다지 특별한 게 없었다. 어찌 보면 진부하기까지 했다. 가장 많은 건 사이에 하트를 그려 넣은 이름들이었다. 그래, 그게 제일 진부하다고. 겨울은 혀를 찼다. 연우는 얼마 전부터 유치원에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B, E, F 하면서 몇 개를 읽더니 벽 앞에 한참 서 있다가 물었다. 이모, 여기 왜 이런 걸 쓴 거야? 사람들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 소원 같은 거야. 봐봐, 죽기 전에 나는 뭘 하고 싶다. 이런 걸 적는 거야. 바보 같은 짓이야. 연우는 고개를 까딱거리며 물었다. 왜 바보 같아? 이런데 적는다고 이루어질 리 없잖아. 연우는 잘 모르겠다는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한번 해보면 안 돼? 난 해보고 싶은데 안 돼? 연우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겨울은 거절하는 법을 까먹은 사람처럼 굴었다. 그러고 보면 육아는 바보 같다고 생각한 짓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일들의 연속이었다. 한 사람을 이루고 있는 취향과 선호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처음부터 다시 쌓는 일인 것 같기도 했다.
애를 키운다는 게 이런 건 줄 알았더라면. 겨울은 반려동물 한 마리도 키워본 적이 없었다. 키우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었다. 끝까지 사랑하며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 그건 아마도 언니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했다. 언니는 어째서 아이를 낳을 생각을 했을까? 겨울은 줄곧 그 생각을 했다. 언니는 왜 그랬을까? 언니도 몰랐던 게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애 낳는 건 쉽게 말하니까. 애를 함부로 키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언니는 좀 일찍 결혼한 편이었는데도 결혼하자마자 애는 언제 낳을 거냐는 소리부터 들었다. 언니의 시부모부터 시작해서 회사 동료, 친구들까지. 겨울은 그걸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남의 뱃속에 애 맡겨놓은 것처럼 구는지. 겨울은 그래서 아이라는 게 낳아놓기만 하면 혼자 알아서 크고 자라는 건 줄 알았다. 선뜻 연우를 집에 데려올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냥 입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 뿐이라고. 뭐라고 쓰고 싶은데? 그건 비밀이야. 여기다 쓰면 그게 어떻게 비밀이야? 그럼 나중에 쓸래. 겨울은 웃었다. 바닥에서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다. 별로 쓰고 싶은 게 없어서 겨울은 그냥 연우의 이름과 제 이름을 반듯하게 적어 넣었다. 둘 사이에 하트는 넣지 않았다. 이건 마음에 들어? 한번 써봐. 연우의 손에 돌멩이를 건넸다. 연우는 까치발을 하고 서서 겨울이 쓴 이름 아래에 제 이름을 삐뚤빼뚤 적어넣기 시작했다. 서연우. 언니가 직접 지은 이름. 아이가 생기면 연우라고 이름을 지을 거야. 여자애든 남자애든 상관없어. 이따 오는 비라는 뜻인데 남편은 어떻게 애 이름에 비우자를 넣을 생각을 하냐면서 내가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 정신 나간 여편네 하면서 길길이 뛰던데 난 요즘도 여편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놀라워. 네 얘기까지 꺼내길래 한바탕 싸웠지. 걱정하지 마. 너 때문에 싸운 건 아니야.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번 보러 갈게. 언니는 제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언니는 여름에 태어나서 여름, 겨울은 겨울에 태어나서 겨울이었다. 무슨 이름을 그렇게 성의 없이 대충 짓니? 주워온 돌한테도 그렇게 짓지는 않겠다. 언니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다고 겨울은 생각했다. 언니는 오지 않았다. 몇 달 뒤에야 다시 편지가 왔다. 엄마가 됐어. 아이는 춘분에 태어났어. 아침에 뉴스에서 춘분이라고 말했던 게 기억나. 편지에는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갓난아기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겨울은 춘분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빛과 어둠의 양이 똑같은 날에 태어난 아이를 위해. 이 아이가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고 할 때 겨울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안녕을 빌었다. 그날 이후 언니가 보내주는 편지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졌다. 겨울은 덕분에 원치 않지만 아이가 목욕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유식을 먹을 땐 바닥에 다 흘리면서 먹는다는 것을, 어느샌가 그 가느다란 다리로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의 돌잔치날 겨울은 그때도 병원에 있었다. 돌잔치 후에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겨울은 동봉된 사진 속에서 조카가 명주씨를 쥐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웃었다. 언니는 하고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이면 실을 잡았다며 그건 아예 빼버릴 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겨울은 마이크나 청진기보다는 실이 낫다고 생각했지만 언니에게 답장을 쓰진 않았다. 겨울은 한 번도 답장을 쓴 적이 없었다. 병원에 있을 때도 병원을 나와서도. 언덕을 내려가는 길에 겨울은 벽면 가득 빨간 페인트로 쓰인 글자를 보았다. 조용히 조용히 해 제발. 연우는 그 글자를 읽으며 키득거렸다. 겨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조용히 해. 왜? 여기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 떠들면 안 돼. 사람들이 이놈한다. 그렇게 말하며 겨울은 계단을 가리켰다. 비단 잉어가 있던 자리가 페인트로 얼룩덜룩했다. 연우가 울상을 지었다. 물고기가 죽었어. 죽은 게 아니야. 아니야, 죽었어. 바보 이모. 다 이모 때문이야. 이모는 멍청이야. 연우는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바보 같은 소리 좀 하지 마. 이모는 바보 멍청이야. 연우가 악을 썼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아이는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겨울은 이를 악물었다. 울음소리가 커지자 누군가 창문을 열고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겨울은 연우의 엉덩이를 손으로 받치고 안아들었다. 그러자 연우는 발버둥 치며 겨울의 품을 벗어나려고 애를 썼다. 물고기도 내 친구야, 마루처럼. 그 소리 좀 그만해. 마루는 없어. 아니야, 마루는 내 친구야. 물고기도 마루도 거미도 다 내 친구야. 그건 다 가짜야. 내 친구 거미도 이모가 죽였어. 그럼 어떡해. 거미가 너 물면 어떡할래? 겨울이 집에서 일하는 동안 아이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봤다. 어느 날엔 한참 동안 방구석에서 무언가 들여다보고 있기에 뭐가 있나 하고 봤더니 손톱만한 새끼 거미가 있었다. 겨울은 소리를 지르며 책으로 거미를 눌러 죽였다. 그러자 연우는 이모가 제 친구를 죽였다며 하루 종일 울어댔다. 숨을 꺽꺽거릴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겨울은 아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거미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도 않은 친구를 만들어내서 마루라고 부르는 것도 마루를 데려왔다며 들어와서 인사까지 시키던 날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다. 연우가 말하는 마루는 토끼 모양 봉제 인형이었다. 마루는 여자였다, 남자였다 했다. 비행기 운전을 하기도 하고 뭐든 잘하는 그런 애라고 했다. 연우가 와서 마루 이야기를 조잘조잘 떠들 때마다 겨울은 뭐라고 대답할지 고민하느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가상 친구 만들기는 그 나이 또래 애들한테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었다. 그게 벌써 1년이 다 되어갔다. 왜 이렇게 이모 말을 안 들어? 이모는 바보 멍청이야.
연우는 이제 숨을 꺽꺽거리며 울었다. 겨울은 연우를 안고 계단을 내려갔다. 그러면서 연우의 등을 토닥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울지 마, 제발 울지 마. 주문처럼 읊조리자 연우는 서서히 울음을 그쳤다. 겨울은 대학에 가서야 부모가 아이에게, 아이가 부모에게 그토록 다정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걸 알았다. 오랫동안 그 반대가 정상인 줄 알았다. 모든 집이 아이를 막 대해도 되는 제 소유물, 그도 아니면 꼭두각시쯤으로 여기는 줄 알았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라고. 나중에 갚아야 할 것들을 더하고 빼서 마음속에 빚을 달아두는 줄 알았다. 그 셈에서는 이상하게 갚아야 할 것들만 늘어갔다. 집을 나온 건 19살 때였는데 언니가 아빠에게 머리카락을 한 줌 뜯기고 난 다음의 일이었다. 언니는 그때 이미 22이었고 나가려면 혼자 나갈 수도 있었는데 겨울은 그날 일을 아직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언니는 특가 세일로 산 3만원짜리 캐리어, 밑바닥이 다른 백팩, 옆으로 매는 작은 힙색에 들고 가야 할 물건을 며칠에 걸쳐 조금씩 싸두었다. 티나지 않게 조금씩. 언니가 짐을 싸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은 겨울뿐이었다. 가지 말라는 말을 며칠째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마 언니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도 하지 못할 거라고 겨울은 막연하게 생각했다. 겨울은 언니가 현관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낼 때 방에 틀어박혀 침대 구석에서 벽지만 바라보고 있었다. 언니의 발목을 잡고 싶진 않았다. 언젠가 나도 어른이 되면 이 집구석을 벗어날 테다. 그런 생각만 하며 숨죽여 우는데 언니가 방문을 열고 물었다. 겨울아, 밥 먹으러 갈래? 밥 먹으러 가자며 겨울을 데리고 나온 곳은 패밀리 레스토랑이었다. 겨울은 그때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가봤다. 메뉴판의 가격은 그 당시 받던 용돈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쌌다. 언니는 겨울이 우물쭈물거리는 사이 아무렇지도 않게 폭립 스테이크와 투움바 파스타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기 전에 빵이 먼저 나왔는데 겨울이 이건 시킨 적이 없다고 하려는 걸 언니가 가로막았다. 직원이 가고 나서 겨울이 언니에게 물었다. 아웃 브레이크? 아웃 뭐라고 쓴 거야? 못 알아먹겠네. 투덜거리자 언니는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는 립을 하나하나 발라주면서 이런 데 와서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겨울의 접시에 발라놓은 고기를 척척 올려주었다. 파스타가 나오고 나서는 포크로 파스타 면을 돌돌 감아서 먹는 것까지 보여주었다. 겨울이 서툴게 그걸 따라하자 언니가 말했다. 나는 힘들게 배우거나 눈치껏 배우게 된 것들을 너는 쉽게 얻었으면 좋겠어. 절대 어디 가서 기죽지 마. 겨울은 이게 작별 인사구나 예감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걸 꾹꾹 누르면서 입에 넣은 파스타 면을 씹는데 언니가 물었다. 그러니까 언니랑 같이 갈래? 그 말에 결국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다. 그때 언니가 갖고 있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겨울은 연우를 데리고 와서야 알게 되었다.
가능한 한 자신이 가장 갖고 싶었던 삶을 주고 싶었다. 아이에겐 모든 것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마주한 풍경일 테고 가능하다면 되도록 많이 그런 인생의 첫 순간들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눈이 오면 처음으로 눈밭을 구르고 눈싸움을 해보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여행을 가고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이상한 음식을 먹어보는 것. 물론 바라는 것을 전부 해줄 수는 없었다. 모든 게 돈으로 환원되는 세계에서 취향을 쌓는다는 건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으니까. 깡충거리며 앞서가던 연우가 버스 정류장에 먼저 도착했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겨울에게 손을 흔들었다. 언니와 닮았나 생각이 들 때는 그런 때였다. 이모 빨리 와. 흔드는 손짓이 빨리 오라고 소리치는 얼굴이 신이 나서 한껏 벌어진 인매가. 이를테면 입안 가득 음식을 씹는 빵빵한 볼 같은 것이. 겨울은 양배추 샐러드가 담긴 볼을 연우의 앞에 놓고 식탁에 앉았다. 특별히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 소스까지 뿌려졌다.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토끼가 되겠다고 결심한 날부터 아이가 자꾸만 밥 대신 양배추를 먹겠다고 난리를 쳐서 마트에서 어쩔 수 없이 양배추만 2통을 사왔다. 일주일 내내 채 썰어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어도 줄어들지를 않았다. 겨울은 자기 앞에 놓인 햇반 그릇에 3분 짜장을 부었다. 겨울은 연우가 양배추랑 닭가슴살을 입에 가득 우겨 넣고 씹는 걸 구경했다. 연우는 언니를 닮아 그런가 야채를 참 잘 먹었다. 겨울은 숟가락을 몇 번 휘젓다가 도로 내려놓았다. 밥맛이 없었다. 할 줄 아는 요리가 있었더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연우에게 제대로 된 밥을 줄 수도 있었을 텐데. 겨울이 숟가락을 내려놓자 연우가 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겨울 쪽을 쳐다봤다. 왜 안 먹어, 이모? 이모 배불러. 그거 먹고? 겨울은 앞에 놓인 그릇을 내려다봤다. 거의 손대지 않은 밥이 처음의 모양 그대로 남아있었다. 속이 쓰리긴 한데 더 먹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젓자 연우가 자기 볼에 있던 닭가슴살을 포크로 찍어서 겨울에게 건넸다. 겨울은 작은 입을 벌려 아이가 건넨 닭을 받아 먹었다. 고무 씹는 것 같은 맛이 났다. 겨울은 제가 먹는 걸 쳐다보고 있는 연우의 둥그렇고 큰 눈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은 지나치게 맑았다. 연우야 하고 부르면 응? 하고 돌아오는 목소리가 있었다. 겨울은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 네가 그랬어?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반듯하게 자른 앞머리 밑에 자신을 보는 눈망울이 있었다. 아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겨울은 연우가 그랬다고 해도 상관없었다. 연우가 그랬다고 해도 연우의 편을 들어줄 생각이었다. 누가 뭐래도. 내가 안 했어. 그래? 민호 혼자 떨어졌어. 왜 자꾸 물어?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다 미워. 목소리에 울음기가 가득했다. 겨울은 더 묻지 않고 연우가 앉아있는 자리 앞에 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이모가 잘못했어. 연우가 안 그랬다는 거 알아. 천천히 연우를 안고 등을 토닥이며 이마는 왜 그랬냐고 묻자 연우가 중얼거렸다. 이모, 나, 음, 민호가 없었으면 좋겠어. 걔는 나만 보면 니네 엄마 죽었다고 해. 그래서 민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연우의 등을 토닥이던 겨울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아이의 아기는 손에 잡힐 듯 구체적이고 선명했다. 연우가 물었다. 연우가 나빠서 민호가 떨어진 거야? 겨울은 얼른 아니라고 대답했다. 생각만으로 사람은 악해질까? 이럴 때 좋은 부모라면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칠 게 분명했지만 겨울은 망설였다. 겨울 역시 누군가가 죽기를 간절히 소망한 적이 있었으므로. 연우가 말을 이었다. 근데 이모가 다른 애 때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이모가 언제? 저번에 민호 얼굴 때렸을 때 자꾸 다른 애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착한 아이만 토끼가 되는 거라고. 겨울은 등을 토닥이던 손을 멈췄다. 그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고 대충 지어낸 이야기였다. 칭얼대는 아이를 재우려고 그림책을 읽어주다가 그림책 속에 나온 토끼 이야기를 멋대로 지어낸 거였다. 그걸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제야 아침에 토끼가 되는 중이라는 말이 그 이야기였다는 걸 겨울은 깨달았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다. 착한 아이라니. 그건 겨울이 어린 시절을 통틀어 가장 혐오하는 말이기도 했다. 연우가 이어서 물었다. 그럼 나 착하게 민호 안 때렸으니까 이제 토끼 될 수 있어? 그 말에 겨울은 멍하니 일어섰다. 넘어오는 구토감에 다급하게 욕실로 달려갔다. 변기 안으로 입을 악 벌리고 욱욱거리는 소리를 내봤지만 넘어오는 것은 신위액과 조금 전에 받아먹은 닭고기 조각뿐이었다. 겨울은 변기 뚜껑을 부여잡았던 손을 걷어들였다. 그리고 손가락을 목구멍 안으로 집어넣었다. 젖은 목젖 근처 바닥을 꾹꾹 힘겹게 누르니 생리적인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뒤따라 욕실로 들어온 연우도 울기 시작했다. 이모 죽지 마, 죽지 마 하며 겨울의 바싹 마른 등을 끌어안았다. 언니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보탰다. 시설에 보내야지 어떡하겠어. 아니지, 애 아빠 집에서 데려가야지. 너 혼자서 어떻게 할래? 애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알아? 그 말이 옳다는 걸 겨울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아이가 겨울을 필요로 하는 만큼 겨울도 아이를 필요로 했다. 어쩌면 아이보다도 더. 핏줄 같은 고리타분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다. 언니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고상한 이유 또한 아니었다. 실상은 더 초라하고 비열했다. 겨울은 그저 언니가 없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가 필요했다. 아이를 키우려면 죽지 말아야 했다. 잘 살아야 했다. 병원에 돌아가면 안 됐다. 그런데도 불안했다. 그래서 겨울은 여러 가지 놀이를 발명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너는 우리 집을 찾아올 수 있게. 목구멍 깊이 집어넣었던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다. 간신히 변기 뚜껑을 내리고 뒤를 돌자 연우의 얼굴이 보였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못난 얼굴이 말했다. 이모 죽지 않는 방법을 찾아보자. 연우도 같이 생각해 볼게. 그 말에 조금 웃음이 났다. 겨울은 아이의 자그만 손을 붙잡았다. 그냥 잠깐 떨어져 있는 거라고 했잖아. 언니의 죽음을 아이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할 방법을 알지 못했다. 잠깐이라고 하자 아이는 물었다. 얼마나? 10밤? 고개를 젓자 100밤? 하고 물었다. 100 다음은 뭔지 모르는 아이가 울상을 지었다. 겨울은 그런 걸 잘 동화 속 이야기처럼 아름답게 설명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언니의 죽음은 겨울에게조차 어떤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다. 자신도 언젠가 죽으리라는 단순한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겨울은 아이의 손을 씻긴 다음 안아 들고 욕실을 나왔다. 식탁에 남아있는 음식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마에 붙어있는 반창고가 손에 걸렸다. 흉지지 마라. 겨울은 이마를 한참 쓰다듬었다. 그러다 연우에게 읽어주다 만 동화책이 눈에 들어왔다. 돌고래와 고래가 표지에 사이좋게 그려져 있는 동화책. 연우야, 토끼 말고 고래는 어때? 왜? 나는 토끼가 좋은데. 고래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멀리 있는 고래와도 이야기를 할 수 있대. 어떻게? 초음파를 보내는 거야. 초음파가 뭔데? 어떻게 보내? 그건 이모도 모르지. 이모가 과학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 그러자 연우는 치 하는 소리와 함께 입을 삐죽였다. 그리고 나서 말했다. 그럼 과학자가 될까? 내가 이모 가르쳐 줄게. 그리고 우리 같이 엄마한테 초음파를 보내자. 겨울은 웃었다. 언니가 알았다면 드디어 우리 애한테 정상적인 꿈이 생겼다고 기뻐했으리라. 이모는 어릴 때 고래가 되고 싶었어. 근데 왜 고래가 못 됐어? 그러게. 정상적인 꿈이란 뭘까? 겨울은 스스로에게 자문해봤다. 직업이 꿈이 되는 순간, 정상적이란 말은 어쩌면 시시한이란 말과 같을지 모른다. 연우가 겨울에게 자기 옆에서 자라고 손짓을 했다. 겨울은 아이의 옆에 누웠다. 그러자 아이의 단풍잎 같은 손이 겨울의 배를 토닥토닥 두드리기 시작했다. 겨울은 연우의 다른 한 손을 쥐었다. 연우가 느릿느릿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파란 토끼를 보았니? 초록 토끼를 보았니? 파랑 초록은 다른 색인데 사람들은 같다고 하지요. 겨울이 멋대로 파란 나라를 개사한 노래였다. 연우는 음정도 박자도 엉망진창인 노래에 괴로워하면서도 곧잘 따라 불렀다. 겨울은 누군가가 제게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겨울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이었다.